작가의 어릴 때가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의 공원국 작가는 어떤 어린이였으며 어릴 때 꿈꾸던 꿈에 얼마나 지금 가까이 다가가 있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어릴 때는 거의 다 잊어먹어서 잘 노느라고 잊어먹어서 잘 모르고 제 주위에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집에 안 들어갔다고 그때 이제 텐트 기하고 할 때 그때 휴대전화도 없고 텐트도 없고 아니 텐트는 있지만 휴대전화도 없고 방법이 없는데 아들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찾아다니고 혼자 뭐 산에 있을 때도 있었고요, 물가에 있을 때도 있고 뭐 다른 사람 따라서 어디 멀리 간 데도 있고 그래서 밖에서 한 10살, 12살 넘어서는 그때 텐트가 생겨서 밖에서 많이 자고 아버지가 이제 찾아오시고 혼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밖에 있는 거 보니까 예전 그 면에서 좀 성취가 된 것 같고 그죠? 저는 왜 예전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소설은 결국은 내 얘기다. 이게 아무리 머릿속에 상상력의 어떤 픽션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 얘기인데 저는 그 네 사람의 어떤 그 캐릭터가 이 공원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 자기의 그런 것을 그 네 사람한테 반영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그게 맞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나의 어떤 면이 이렇게 다 그 사이사이에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소설의 주인공 4명은 나름대로 멋있는데 제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실 소설은 쓰고 나면 뭐 제 성이 떠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소설 쓰던 때 그런 질문이 혹시 있나요? 네, 그럼 쓰던 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13년쯤에 너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2014년이 우리 세월호 참사가 난 2014년인데 그 전에 사실 원고를 어느 정도 썼는데 사실 제가 마무리할 능력이 안 되고 다른 책을 추주전국 이야기를 쓰고 있고 해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거대한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아버린 상황이어서 그때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대부분의 글쓴 사람들이 그렇겠습니다만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제가 꺼낸 게 이 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때 이제 위기를 돌파한 그런 책이었는데 그때 이 책을 쓸 때는 거의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수면 상태에서 제 아내가 너무 잘 알겠지만 항몽 상태에서 이제 깨있을 때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부분 현장에서 직접 가서 뭐 가상의 도시지만 또 말이 시가 된다고 또 사실은 제가 보고 들은 실제 도시인데 그걸 이제 이름을 쓰면 또 혹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름 바꿨는데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지명입니다. 근데 거기서 쓰면서 나의 개성을 투자한다기보다도 이제 탁자의 자리는 4개고 나오는 별도 결국은 하나, 둘, 셋, 4개의 별, 4개의 탁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인간으로서 결국은 궁극적인 고민이 뭘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뭐 중국이라는 실제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렇게 다고발 이제 발전도상국인 거죠. 이
이 여기서 어떻게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인간성 실현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전체를 한꺼번에 표현하고자 해서 주인공이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어떤 면에서는 제 투자겠지만 저는 그렇게 멋있는 사람은 아니고 제 생각은 투자, 제 자신이 아니라 제 생각 이 투자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 4명이 멋있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 이 가문비 탁제에 나오는 남자들은 그렇게 뭐 마지막에 어떤 선택이 거기서 어떤 결정을 했었을 뿐이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선생님한테 꼭 여쭤봐야 될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여성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건 최근에 저희 한국 남자들이 쓰는 소설에서 등장하는 어떤 여성 캐릭터들은 이렇게 딱 전형적이거든요. 아무튼 부 메인이 아니라 약간 마이너적이고 그다음에 아무튼 아주 여성성이 강하고 이런 거였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어느 여성 하나도 이렇게 여성이라기보다 굉장히 오히려 남성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특히 페마 같은 경우는 아예 묘사 자체가 뭐 초식동물 같다, 두툼하다, 거대하다, 어깨가 넓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페마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페마뿐만이 아니라 그 만두집 여자도 되게 확신이 있고 강한 스타일이고 저는 하다못해 그 왕빈의 예전 아내인 소평마저 제 멋대로인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 여자 재수는 없지만 되게 제 멋대로다, 아주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약간 이건 제 생각에 또 아내분한테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왜냐면 그런 생각을 좀 받았거든요. 사실 아내분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속된 여자의 품성, 여자의 몸, 여자의 모든 걸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마초적이고 소위 말하면 그렇지만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인류학자니까 지금 현재 남성들의 한 약태에 구원이 있는가 혹은 비전이 있는가 혹은 인류가 절멸하지 않을 그런 뭔가 구투리가 있는가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페미니스트는 당연히 아니고 그런 방향하고 좀 다르지만 저는 여성이 남성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여성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도 그렇고 근데 또 이제 페마는 지금 수만 년 전에 나오는 이제 비너스상들이 전부 덩치가 큰 여자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데모신에 당연히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여성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성이 원래 여성성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페마는 대지의 이제 구원의 상징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남자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남자들이죠. 찌질하거나 아니면 막 판이 선택을 하지만 좀 사실 남자가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저도 그렇고 근데 여자들은 모든 거기 등장하는 모든 남자들 다 어떤 면에서 이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지만 여자들은 최후를 안 맞게 여자와 애들을 남겨두는 건 이제 어쨌든 남성을 변화시켜서 마지막에 새로운 길로 들리게 하는 사람들이 다 소설 안에 다 여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학자로서 중국 관련의 그 역사책을 아무튼 11권이나 쓰셨던 분이 소설을 쓰셨다는 그건 이렇게 장르가 완전히 다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어떤 분도 추천사에 쓰셨지만 자기 분야를 소설로 썼다라는 거는 일단 놀라운 일이고 또 하나는 아무튼 다르잖아요. 쓰는 화법이라든가 그죠? 그게 다른데 혹시 이렇게 좋아하시거나 모델로 삼으셨던 그런 어떤 작가 세계를 갖고 있는 작가나 이런 분이 있으신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굉장히 사실 원래 원고는 좀 많이 더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좀 사변적이고 이제 그 역사책을 쓰다 보니까 역사책 2가 많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편집자에게 다 가려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이제 가끔 나오지만 이제 산에 가는 이야기니까 어쩌면 이제 말의 산이 잠깐 나오고 또 그런 그 의도적으로 오마주한 장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토마스 만입니다. 토마스 만인데 사실 토마스 만 그 위대한 작가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초기에 찌질한 작가, 찌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인간성을 모호하는 작가로 돌아서게 된 그 긴 여정이 마에산 안에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결국은 위대한 작가라서보다는 이제 찌질한 인간이 어떻게 그 많은 변명을 나중에 다 극복하고 또 어떻게 또 새롭게 태어나는가 그 면에서 이제 토마스 만을 오마주한 부분이 있고 저는 그 작가의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나머지 중간중간에 있는 건 저는 뭐 신화도 많이 차용했고 그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좀 기분 득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신화들은 사실은 원래 있던 신화들을 일부러 뒤틀어서 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신화 작가들 여기 인도의 뭐 마하바라타 같은 대서사시들 다 많이 의도적으로 뒤틀어서 조금씩 나왔으니까 제 작품 많게. 실은 그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인터뷰 기사를 하나 검색을 하다가 그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에 굉장히 선착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책의 그 이야기와 길 뭐 이런 얘기를 연결성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끊어진 데서는 길이 끊어지고 그 길이 끊어지면 반드시 그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그뭐 억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요즘 사람들은 도대체 이렇게 소설을 안 읽으면 어디서 하다못해 연애하는 걸 어떻게 배우고 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읽는 분야가 소설이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건 굉장히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뭐 역사책도 중요하지만 소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꼭 읽어야 된다는 이거는 이 정도는 꼭 필수다 라고 생각하는 13권의 소설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 이 13권을 안 읽었냐. 근데 사실 저도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 13권을 안 읽었을까봐 아주 두렵지만 일단 모르는 척하고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아까도 저희 그 아까 사회를 본 이만근 작가랑 잠깐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권해주시는 꼭 읽어야 될 그 13권의 소설 리스트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부탁을 다 외우세요. 그랬더니 항상 외우고 다니신다고 그 13권의 리스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제가 13권이라고 인터뷰하고 다 소설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거의 소설 위주인데 그 13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그 신문 인터뷰에서 소설 이야기한 건 공주 좀 조용해라. 아빠가 이야기했다. 그렇죠. 사실은 사실 짐승이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사랑을 할 수 있고 저는 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이제 무례히 행치 않는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사랑한다면 때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설을 읽는다는 건 결국은 사랑을 하되 어떻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가 이걸 배우는 과정이죠. 근데 그래서 저는 소설 읽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사랑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되 진짜 이제 무례하게 하지 않으면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건 배워야 되는 과정이니까. 근데 소설 아예 안 읽는다면 무례하게 하고 상처 주고 때리고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설 아니고 어떻게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였었고 제가 말하는 13권 중에 첫 번째는 단테의 신곡입니다. 단테의 신곡인데 신곡을 읽은 사람이 정말 드물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괴테, 패자들과 괴테, 파우스트 독일 작가들이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 작가 중에 도스토옙스키,
과거 그리고 카프카, franz 카프카의 단편들, 장승장편 다 합쳐서 그리고 하나는 리그베다의 신화 부분들입니다. 그 인드라가 이 브리트라라는 거대한 그 예술을 넘어뜨린 그런 장면들, 물론 그게 마하바라타 인도 작품들에 반영되어 있고요. 현대 작품 중에는 스타인백의 본노의 보도라는 작품, 그리고 공주도 저희가 집중이 정말 안 된다. 조지 오웰의 1984그 카탈로니아 장면이 제 숲길입니다만 조지 오웰 때문에 그리고 루신의 고향하고 루신 남편밖에 안 썼으니까 그냥 루신. 하나는 한서의 열전입니다. 한서의 열전이 제 강연 중에 하나. 한서 열전 중에 특히 이름 소무전 한서 열전 번역이 안 돼 있지만 한서 열전 부분은 러시아, 이탈리아, 몇번 이야기도 했는데 이탈리아, 13분이 아직 이 독일 작가부터 제가 토마스만 물론 좋지만 토마스만 읽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토마스만 요즘 읽기 어려운 작가고 조금 이따가 더 생각나는데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니체였습니다. 니체의 사라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소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특히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지만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고 생각치 그 한계가 너무 좁은데 이것들은 지금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처지에서 벗어나서 이 얼마든지 우리 생각과 경험을 확장하고 남의 처지에 가서 공감할 수 있는 주로 그런 책들을 많이 골라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왜냐하면 인문학이라는 것을 정의하신 데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 공황 선생님은 인문학이라는 건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그렇죠. 어딘가에 그렇게 쓰셨던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계속 여기저기서 말을 바꾸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거는 이제 풍속 소설인 인간의 굴레에 관한 소설입니다. 다 13권 다 하셨어요. 이거 잘 적으셔서 이제 제 도대체 하나 네네네. 왜냐하면 분은 읽으면서 이게 좀 올드한 사람들이 나오네 이러다가 2부의 시한부의 도시를 가면 이게 이거 뭐 재난 소설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속도가 빠르면서 제가 마치 그 재난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의 급박함이라든가 간절함 이런 것들이 숨겨져 나오는데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의 무대는 좀 최근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제가 본 건 사실 사천성 2008년이죠. 대지진인데 그때 저는 신강 위구르 지역에서 이제 차를 타고 텐산산맥을 넘을 때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나온 이야기가 요즘 중국은 사실 정말 문제가 많지만 그때는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때 이야기가 그 라디오의 앵커가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이제 호텔은 안 무너졌는데 학교는 모두 무너져 버렸다. 인천 대지진 때. 그때 저도 그렇고 이제 신장 위구르의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 학교가 무너져서 수백 명이 그대로 깔려서 학교가 무너진 게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부셔지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샌드위치처럼 탁탁탁 열어서 그 안에 다 사람들이 압착돼 버렸다고. 그래서 그 후에 신장 위구르에서 돌아와서 바로 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그리고 이제 이란 약간 인간적인 어떻게 사람이 특히나 학생들이 이렇게 다 죽을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사회는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호텔은 다 무너지고 왜 학교만 다 골라서 무너졌을까? 사람이 나올 틈도 없이 탁탁 넘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고 그때부터 저는 글을 쓴다면은 여기 이건 언젠가 이제
없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작가님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 한 부분씩 짧게나마 낭독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행히 저랑 작가님이 고르신 부분이 겹치지 않아요. 참 재밌죠. 이렇게 똑같이 소설을 읽어도 좋은 그 부분이 다 다르다는 게 바로 소설의 매력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체링과 그 체링의 아버지가 나오는 대목수였던 그 부분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32페이지고요. 술에 취하면 더 부드러워지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말했다. 먼저 물어봐라. 이제 산을 내려가고 싶은 이들이 있는지. 그러고는 창을 따라 슬쩍 맛을 보고 한 잔 건넸다. 아버지가 창을 건넨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냉운삼이라 불리는 고원의 가무기 나무는 가지마다 기다란 수염 같은 이끼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두텁게 낙엽이 깔린 검은 대지 위에 우뚝 서 있는 가무기 나무는 위압적이었다. 그날 선택된 거한들은 산을 내려가야 한다. 거한들은 그 산의 세어림으로 산에서 그들을 불러낸다는 것이 두려웠다. 체링은 머뭇거리다 엉뚱한 소리를 했다. 내려가고 싶은 이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창을 들이키며 슬며시 웃었다. 체링은 그 웃음을 안다. 아버지가 가장 흡족할 때 보이는 웃음. 대답이 없으면 네가 좋아하는 이들을 골라봐라. 크긴 하지만 이제 서 있기 지친 이들도 있을 거다. 그날 아들이 고른 나무마다 아버지는 하나하나 하얀 천을 둘렀다. 오래 산 거한들에게 허리띠를 메어주는 의례였다. 그리고 구루마다 합장하고 술을 따랐다. 아버지도 마시고 아들도 마셨다. 산을 내려가는 길에 체링은 수없이 넘어졌지만 창을 3배는 마셨을 아버지는 끄떡없었다. 그저 가만히 아들을 일으켜 세워줄 뿐이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아무튼 티벳에서는 하얀 천을 이렇게 해주는 어떤 풍습이 있잖아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게 뭐 2가지 뜻인 것 같은데, 다시 오라 만나자라는 뜻도 되고 건강을 기원하는 뜻이 맞나요? 혹시 제가 갔더니 특히 또 하나는 유목민들은 어떤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아는 게 굉장히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영화 티벳에서 보낸 7년인가 그런 영화를 보면 땅을 파는데 지렁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일을 못해요. 왜냐면 이 지렁이가 내 엄마가 부모가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지렁이로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죽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해서 딴 데다 옮겨놓고 땅을 파고, 또한 이렇게 아무튼 도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해야 되니까. 근데 도축을 하기 전에도 굉장히 이렇게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너를 먹어서 미안하다라든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걸 제가 이제 저도 소설을 통해서는 알고 있는데, 나무한테도 그죠? 우리 하긴 큰 나무는 좀 영험하다고 하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떡갈나무 같은 거 큰 나무를 벨 때는 약간 고스톱 같은 걸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목수인 아버지가 큰 나무를 벨 때는 더군다나 이제 산에 내려가고 싶은지 물어봐라. 그리고 이제 서 있기 지쳤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나무한테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고른 나무한테는 하얀 천을 내주면서 의뢰를 다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인 거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좋았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술을 처음 건네면서 가르치는 거, 쓰러지는 아들을 자꾸 이렇게 세워주는 거. 하여튼 그런 어떤 세 장면이 다 들어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문장이고요. 선생님께서는 저는 몇 개를 골랐는데요. 이제 체링을 읽으셔서 체링 부분을 고른 거를 읽어보세요. 똑같은 체링이 이제 생각하면 체링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젊은 녀석들은 도무지 인내심이 없어 체링을 탁자 아래 놓아둔 병을 움켜쥐었다.
아버지가 창을 마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양반은 들이부었지. 내가 그 양반보다 못할 리는 없지. 그 아들인데. 체림은 병을 들고 단숨에 들이켰다. 아버지가 처음 창을 보내던 그날처럼 곧 식도와 위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독이 역류하자 그는 자기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시 한번 삼켰다. 이제 더 이상의 부질없는 희망은 없으리라. 몸을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허리가 자꾸 꺾였다. 독이 폐를 맹렬히 태우며 숨을 막았다. 숨을 쉴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신했다. 가까스로 고개를 들고 천장을 보았다. 홍옥수 반지가 가져온 자그마한 가스등 빛이 희미하게 닿는 곳에 사원의 대들보가 있었다. 아버지가 걸터앉아 창을 마시고 나던 커다란 통나무가 떠올랐다. 뒷목으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리고 눈이 흐려졌다. 품에서 양을 꺼내는 젊은 설련의 얼굴이 보인다. 당나 산맥의 빙하가 한낮의 태양빛을 사방으로 퉁겨내어 눈이 부셨다. 설련이 양을 그에게 건넸다. 그러나 받아보니 양이 아니었다. 양 가죽 포대에 쌓인 막내 아들이었다. 고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옆으로 비틀며 바닥에 누웠다. 입에서 쓴 거품과 차가운 땀과 피 섞인 눈물 줄기가 그 뒤쪽으로 만난 느낌이 선명하다. 설련이 웃었다. 여보, 돌아와요. 기다려요. 아버지가 짖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답공 종의 집 대술로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작가 공화국의 뿌리라면 글 생산자로서의 실질적인 무기는 언어다. 그는 중국어와 영어뿐 아니라 한문에도 능통하다. 또 어디다 이런 말을 쓰셨어요. 작가에게 가장 원대한 꿈은 영원히 쓰는 것이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책을 너무 안 읽고 아마 한국에 오시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요. 지하철 타보시면 정말 책을 읽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이제 여겨지는, 그리고 책을 이제 내는 분이나 쓰는 분이나 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글을 쓰면서 이제 생계도 이어가셔야 하고 또 하나 어떤 인간다운 품위도 유지해야 되는데, 여전히 영원히 쓰는 게 꿈이신지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튼 그런 노선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네요. 직장 생활을 해 봤는데 사실은 직장 생활은 제 매집도 약하고 또뭐 제멋대로이기도 하고 나분해서 못하고, 사실 그런 것도 이제 견디는 것도 다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제 능력이 안 됐고요. 사업을 해봤지만 이제 사업할 때 제가 뭐 사람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지인이 있다, 사람 좋다, 훌륭하다 했는데 뭐 1년 지나니까 돈이 그 자본금이 완전히 0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잘 사고 착하게 살았는데 결국 사업도, 전 등산을 좋아해서 이제 등반 장비를 이제 중국에서 했습니다. 근데 등산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뭐 팔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에서 능력이 없다. 그래서 약간 회의에 빠졌을 때 책을 쓰는 곳에 찾아왔는데, 책을 쓸 때 뭐 이거는 뭐 할 수 있지 않겠나? 나도 이게 원래 예전에 제가 부탁 생각하면 내가 원래 꿈이 학자가 아니었나? 그럼 이제 막다른 골목에 올려서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책을 쓰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때 결혼하고 애도 생기고 이제 제가 책을 쓴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장모님도 계신데 무슨 뚱딴지가 이 사람이 결국 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환상의 세계로 숨으려 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난 써야 되겠다. 그때 제 아내가 중국 사람들이 이제 폭이 좀 있습니다. 10년만 써라. 10년 쓰고 안 되면 뭐라. 저기 아내분 계시네요. 와.